네, 심층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지난주에 중국을 방문했었던 이재명 대통령, 오늘은 일본을 방문 중이죠. 다카이치 시나나의 날은 그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와의 대결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요. 뭔가 이제 있겠죠. 뭔가 에너지 싸움이 있겠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중국의 눈초리까지 이제 이런 표현들을 우리 작가님이 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뭔가 치열한 내용들이 있게 될지, 또 중국 요즘에 또 반도체 얘기도 꽤 많이 나오고 최근 CES에서도 중국 쪽에 있어서의 기업들의 움직임, 그리고 AI 쪽에 있어서의,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궁금한 것들이 중국어 중심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항상 이분을 외치곤 하죠.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동북아 정세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도 그렇고 이게 이제는 뭔가 외교 갈등을 넘어선 점점 더 좀 거칠어지는 그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를 좀 좁혀서 보면은 이거 어떤 설명이 가장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이런 그래서 행태를? 플러스 1. 플러스 그래서 1? 미중의 그 패권 전쟁이 어떻게 보면 전면적으로 벌어진 것에 그게 플러스에서 일본이 군사적인 부상을 하겠다고는 야망이 같이 결합된 게 최근에 우리가 보고 있는 동북아의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최근 8년 동안 지속된 미중 간의 외교 갈등이 이제 우리는 세계 갈등이라고 봤는데 네. 거기에 미중이 싸우는 프레임에 일본이 쫓아 들어와 가지고 중일이 갈등하는 형국을 지금 보여준 거죠. 그러네요. 근데 그것이 철저하게 계산된 다카이치 시나이의 전략이지 우발적으로 국회 답변하다가 쑥 나온 얘기다. 그건 전혀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이게 중국을 최근에 방문하고 이제 일본을 갔다는 것이 굉장히 미묘한 타이밍에 그 전쟁의 한복판에 이제 우리가 들어간 거죠. 그 전쟁 한복판에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스탠스, 약간 우리도 또 얻을 게 있고 또 줄 게 있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외교 전쟁을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련한 문제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되게 좀 조심스러웠다라고 싶은데, 이게 총리 바뀐 이후에 굉장히 이제 대놓고 발언을 하는 등 좀 직설적인 태도가 많이 보여서 이거 왜 이렇게 바뀐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다카이치가 104번째 총리예요. 네. 그리고 역사상 처음 있는 여성 총리인데 여자가 더 잘한다 남자보다 그런 평가가 지금 나오는데 네. 그것의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일본 내부의 정치적인 수요가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미국의 아바타, 미국의 이제 정략적인 요구가 있는 것을 다카이치가 정확하게 수용하고 지금 액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카이치가 취임한 지 17일 만에 이제 중국하고의 전쟁에 불을 질렀거든요. 네. 근데 17일이면 업무 파악도 안 되는 상태죠. 그렇죠. 근데 이걸 왜 했냐 하는 것은 이것은 철저히 계산된 그 일본의 전략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계산에서는 일본이 얻을 게 있으니까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날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적인 손실은 감내하더라도 네.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전략이 있는데, 더 큰 거. 일본은 원죄가 있죠.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감히 미국의 본토를 공격하는 나라는 없었는데 네. 일본은 2차 대전 때 진주만을 공격을 하죠. 네. 그래서 메가더가 원자폭탄 터뜨려서 일본을 죽이고 난 다음에 헌법에 아예 명시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국군이라고 얘기하지만 일본 군대는 국군이 아니죠. 자위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네. 경비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다른 지역에 군대를 파병하거나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경제력이 세계 3위, 4위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2차 대전 때 꿈꿨던 이제 군국주의 이걸 다시 꿈을 꾸죠. 근데 그러려면 맨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헌법을 바꿔야 되고, 헌법에서 이제 무장할 수 있는 요걸 폐기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최근 8년 동안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싸웠지만
특히 트럼프 1년 동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면이 빠지는 이제 형상이 보여지죠. 중국에 질질질 끌려가는 현상. 그래서 5번의 협상을 했지만 그것이 주도권을 미국이 진 게 아니라 중국이 히토리로 쥐고 끌고 온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절묘하게 일본이 우리가 대신 싸워줄게. 그 대신 이제 우리를 무장하게 해주라. 그래서 요 조건이 이제 들어간 거고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이제 대신 싸워줄 놈이 나왔다. 요거를 이제 사실은 즐기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다카이치가 전화했는데 트럼프가 뭐 안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카이치의 그 결기나 실력이 얼마나 되냐를 한번 보고 판단하자 하는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 편을 세게 들면 트럼프는 4월 달에 지금 중국을 방문하기로 돼 있어요. 근데 선거가 지금 걸렸기 때문에 네. 트럼프로서는 표심에 도움되는 걸 해야지 표 깎아먹는 거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일본 편을 세게 들어가지고 중국이 이제 뭔가 제재를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농산물 수입한다는 거 다 끊어버리겠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그 팜벨트 지역의 표가 다 날아가는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은 그 중국을 약간 두둔하는 투의 이제 표현을 하지만 네. 속내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본을 아바타로 써서 중국과 이제 싸움을 시키게 만드는 이제 그 자리를 쓰고 있는 거라고 보여요. 지금 일본만 혼자 굉장히 날선 태도인 것 같고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는 좀 드러내지 않는 서로의 좀 실리를 따지는 그런 구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둘 다가 미국도 선거 걸려 있고 네. 중국도 2027년에 시진핑 4기 정부가 구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 2026년에 성과가 좋아야만이 시진핑 4기 집권의 정당성이 보장이 되죠. 그래서 네. 경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둘이가 서로 지금 물고 뜯기에는 이것이 상황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좋지 않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그 틈새를 정확하게 지금 파고 들어간 거죠. 지금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뭐 군사훈련 하고 있고 뭐 일본에는 지금 수출 규제하고 이런 행보가 일시적으로 압박용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장기적인 전략으로 지금 시작이 이미 된 건지 어느 쪽으로 좀 판단하십니까? 그거는 루틴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루틴. 루틴. 그래서 일본하고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누구든 중국이 대만 얘기를 하면은 이것은 이제 못 참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이유는 뭐냐 그러면 중국이 자기네가 절대 참을 수 없다는 거를 자기네가 3가지를 규정을 했어요. 네. 예를 들면 공산당 또는 이제 영토 문제, 대만 문제. 요걸 언급하면 우리는 못 참는다고 자기네가 규정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번에 다카이치가 대만 문제를 거론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걸 만약에 없던 걸로 그냥 넘어가면 바보 되는 거고 자기네가 정해놓은 대로 루틴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차적으로 한 것이 그 관광객 스톱, 네. 유학생 스톱, 2차적으로 한 게 수산물 스톱, 3차로 한 것이 지금 히토리 금속 스톱. 이제 그렇게 루틴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뭐 이게 이미 정해진 수순대로 매뉴얼대로 지금 가는 거다. 그렇게 보여져야 되고 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은 철회를 하라는 거죠. 그 대만 개입하는 거. 그래서 그걸 철회하면은 단계적으로 풀리는 것이고 네. 그걸 철회를 안 하게 되면 그건 풀 수가 없는 문제죠. 그건 스스로가 만든 족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본의 경우는 뭐 지금 경제적인 손실이 이미 커지고 있는데도 철회를 안 하는 이유는 그 경제적인 손실보다 더 큰 이제 전략적인 이익이 같이 있고 지금 다카이치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지지율이 30% 취임할 때 했다가 지금 78%까지 올라왔어요. 78%.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서방 민주주의 국가 중에 지도자 중에 지지율은 지금 제일 높을 거예요. 그래서 불과 이제 뭐 한두 달 사이에 처음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30% 되니까 네. 뭐 이제 엉망진창이었다가 그게 이제 이걸 풀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카이치 개인으로 보면 지지율을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다 받는 그런 이득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득에다가
그 외교적인 이익 이게 두 개가 같이 맞물린 거죠. 그러면은 스탠스를 바꿀 생각은 안 하겠네요. 가능성은 당분간 없다고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뭔가 잃지 않는 한.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미국이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에 거기에 달려 있죠. 근데 지금 미국은 그렇게 싸움 시켜놓고 이득을 보는 게 있어요. 네. 미국의 최대 이익은 지금 차트를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네, 보시죠. 그 1981년부터 그 2025년까지 45년 동안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얼마를 팔았냐면 888억 달러치를 팔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만을 포위해서 중국이 사격하고 뭐 이 난리를 치니까 대만이 불안한 거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115억 불어치를 한 방에 팔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과거 45년 동안 판 것의 8분의 1을 한 방에 지금 판 거죠. 그래서 이것은 대만이 불안해지면 대만이 무기를 사기 때문에 그 무기는 미국산 무기고 미국은 가만 앉아서 돈을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싸움 시켜놓고서 구경하고 있는 거고 거기 이제 죽어 나는 것은 이제 대만이라고 사실은 봐야죠. 저게. 그러네요.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원숭이 길들이려고 닭을 잡아 피를 보여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닭이 지금 대만이 된 겁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대통령을 체포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행보를 볼 때 아 이거 베네수엘라 사태 보고 중국도 뭔가 움직임 있는 거 아니야라고 엄청 불안감에 휩싸였을 것 같거든요. 소장님은 보시면서 중국도 같은 스탠스로 대만에 대한 뭔가 공격을 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습니까? 없는데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베네수엘라하고 대만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격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뭐 AI 전쟁이고 AI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 대만 해협에 AI의 석유가 90%가 거기를 따라서 흘러요. 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뭐 폼 잡고 난리치지만 엔비디아는 TSMC가 칩 파운드를 해주지 않으면 이건 단 한 개의 제품도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만 해협이 봉쇄가 되는 순간에 전 세계 AI 산업이 다 스톱되고 거기에 미국이 스톱이 되게 돼요. 네. 그러면 미국의 지금 엔비디아가 주가가 만약에 반토막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스닥이 이제 박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 대만 해협의 이슈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중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고 그 충격을 이제 중국이 감내하고 공격할 수 있냐? 그것은 이제 어려운 것이 결국은 군사력이 미국보다 커야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지금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미국 대비 중국의 군사력은 뭐 국방비로 보면 38%, 뭐 실력으로 아무리 보더라도 50% 넘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거 100% 붙었다 그러면 이제 죽는 거죠. 근데 그런 싸움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네. 또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지금 AI를 반도체 칩이 제대로 없는데도 세계 2등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대만의 TSMC를 때려 부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떤 형태로든 평화적으로 접수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네. 바로 미국을 넘어서죠. 그렇죠. 근데 그걸 지금 때려 부실 필요가 있냐? 이제 그런 이제 내부적인 사정이 있죠. 그래서 뭐 대만 공격설 2026년에 한다, 7년에 한다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 그것은 전부 이제 스토리텔링이고 시나리오를 뿐이지 현실적인 가능성은 거의 없다. 뭐 그렇게 보십니다. 아, 지금 사실 미국이 일본과 중국, 중국과 일본 사이에 이러한 좀 팽팽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에 가만히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알아서들 싸우고 나는 내 지지율을 지키겠다 이런 스탠스인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 뭐 중간 선거 전에 중국이 필요하면 혹은 이제 일본의 목소리가 필요하면 또 트럼프는 무언가를 액션을 취하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 폭탄이 이게 중동이 아니라 이거 지금 일본하고 이제 대만, 중국 요 이제 3개국에서 지금 벌어지고는 상황이고 네.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이제는 다른 지역이 아니라 그 세 지역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네.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하게 됐는데 역사적으로 또 뭐 외교적으로도 주요 의제가 많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이제 공급망 패스트 트랙 요거를 좀 이끌어내야 하는 게 좀 큰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뭐 중국 가서도 그렇고 미국 가서도 여러 가지 딜을 그래도 꽤 잘 해오고 있는 행보를 보이는데 일본에서도 어떻게 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뭐 중국하고도 마찬가지고 이게 반도체가 배터리가 전기차가 우리 지금 달러 박스인데 이거 원자재가 반도체가 한 40%가 중국에서 오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8, 90%가 중국에서 와요. 그리고 우리가 소재 부품을 일본에서 많이 가져오는데 네. 반도체 핵심 소재도 이게 미국에 일본에 의존하는 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사실은 중일의 전쟁에서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것은 둘이 싸우다가 서로가 돌발적으로 히토류나 소재나 광물을 서로 공급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 그 유탄을 우리가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전에 우리 독도 문제 걸리고 뭐 이랬을 때 일본이 우리한테 포토레지스트하고 불화수소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를 우리한테 안 판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난리가 났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도 그것이 우리가 많이 국산을 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부족해요.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 반도체나 배터리 소재는 특히 예를 들어 흑연, 뭐 전기차 만드는 데 들어간 음극재는 이것은 거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을 해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막히면 우리 배터리 문제 생기고 전기차 수출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네. 우리로서는 이게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공급망이 가장 중요하고 중국과도 중요한데 일본하고 이번에 할 때 과거에 이제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가능성, 이 어떤 불상사가 생겼을 때 일본이 공급망 가지고도 장난치지 못하게 하는 것, 거기에 확답을 사실은 받는 것이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고도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뭐 구름 잡는 이제 주상적인 단어의 나열보다는 저는 이번 뭐 한국하고 일본의 정상회담에서는 이런저런 공급망에 충격이 있을 때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그런 이제 공급망의 요소들은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예를 들면 이건 수출 안 하는 이제 그런 일은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합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확실한 보증서를 우리가 하나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받는다 그러면 그게 최고의 어떤 성과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과거에 있었던 그 공급망 쪽에 있어서의 부족이 생기자 대란이 발생했었던 그 과거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반도체 산업이 중요한 시점이라서 그리고 더불어서 최근에는 뭐 2차 전지 쪽도 그렇고요. 두 주요한 산업에 타격을 입지 않기 위해서는 공급망을 끝까지 사수할 수 있는 그 구조가 중요할 텐데 과연 이거를 확답을 받아오는 게 쉬울까요? 그것은 이제 잘 안 하려고 하겠죠. 네. 근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궁지에 몰렸단 말이에요. 이제 편을 들어줘야 될 사람이 있고 네. 또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중국하고 가까워지면은 일본이 손해 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거기에 이 공간이 우리가 조금 있죠. 그래서 뭐 이제 외교라는 것이 굉장히 주상적인 이제 쿠션 돌려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가 한번 당했던 그 경험을 이걸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일본이 궁지에 몰렸을 때 그걸 잘 이용해서 우리가 작은 걸 주고서 큰 걸 얻어오면 뭐 그게 성과라고 볼 수 있죠. 일방적인 뭐 이건 불가능하더라도. 네. 그래서 우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중국하고 관계도 마찬가지고 뭐 일본하고 관계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도 공급망, 두 번째도 공급망, 세 번째도 공급망. 우리는 그걸로 이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고 또 그게 절대절명의 과제로 보여집니다. 네.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향후 방향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관계가 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첫 번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이 있고요. 그래서 뭐 아침에 했던 얘기 저녁에 다르고 지난주에 했던 얘기 금주에 다르고 이제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예상보다 강한 반격이 지금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우리는 뭐 일방적으로 미국이 이기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이 컸는데 그게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고 그리고 이제 더 문제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뭐 한 1년 사이에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은 상호 관세가 아마 14일
거기서 위법 판결이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음. 그렇게 되면 또 대혼란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치 지도자의 일관성하고 도덕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깨우치는 사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뭐 세계의 룰은 강자가 정하는 것이지 약자를 배려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이게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목리면 목리, 이제 제멋대로면 제멋대로 이제 그 장단에 전 세계가 놀아나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이러니하지만 이제 거기에 변수 하나가 중국이 들어온 상태고, 네. 우리로서는 그 미국의 목리도 커버해야 되고 중국의 고집도 커버해야 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삼각함수를 사실은 풀어야 되죠. 근데 천만다행스럽게 뭐 최근 1년간 새로운 정부가 이게 뭐 아주 엑셀런트하다고는 얘기 못하지만 이게 굉장히 문제를 잘 풀어가고는 있다. 뭐 그렇게는 보여지고, 그래서 어느 한쪽에 줄 서야 된다고 하는 건 이미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본이든 뭐 이제 중국이든 미국이든 한국으로서는 이기는 거 우리 편, 또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쪽, 거기에 어떻게 이제 잘 이 메시지도 내고 또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얼굴 붉히지 않게끔 만드는 거, 이제 그게 우리 지금 외교의 진짜 실력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하고 친하는 거 오케이, 중국하고 친하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네. 미국하고도 척 안 지고 중국하고도 척 안 지고 일본하고도 척 안 지면서 돈은 우리가 챙기는 것, 이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가 이게 진짜 실력이죠.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려면?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은 이게 골리앗하고 다윗이 서로 싸우는데 네. 지금 우리로 봤을 때는 골리앗을 죽이거나 쓰러뜨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중국에다가 G1, 2, 3잖아요. 우리는 G13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게 이 세 나라가 다가 한국이 없으면 이 골리앗도 다윗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한테는 천행이고 다행인 것이 지금 주가가 얘기를 해주는데 결국은 미국도 절절히 원하고 중국도 원하고 일본도 원하는데 안 갖고 있는 것, 네. 그게 지금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기술은 있는데 생산을 못하고, 중국은 공장은 많은데 기술이 없고, 일본은 기술도 공장도 없고, 이제 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우리나라 개미들은 주식 팔아가지고 다 미국 간다고 하는데 미국 투자가들은 때로 몰려와가지고 한국 주식을 사는 거는 딱 두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액션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는 것은 돈한테 물어봐라. 돈이 답해준다. 그래서 지수가 지금 우리 5천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수 5천이나 5만을 보낼 수가 있어요. 네. 그 답은 심플하죠. 삼성전자 이익이 금년에 100조 난다고 그러는데 100조가 아니라 1000조가 나게끔 만들면 지수는 뭐 5만도 가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서는 우리가 잘하는 것을 잘 레버리지 걸어서 요걸 어떻게 이제 외교로 연결짓고 이제 돈으로 연결짓냐,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그 좋은 심플은 바로 대만이죠. 네. 손바닥만한 나라 대만이 이미 퍼캡터 인컴이 금년에 4만 불 한국을 넘어선단 말이에요. 그리고 GDP 성장률이 7.4인가 뭐 그렇잖아요. 네. 뭐 전 세계가 이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7% 성장을 하냐. 우리는 7% 언제 했는지 기억도 없는데 이건 딱 한 가지 반도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철강화학, 조선기계, 자동차, 가전 이거 다 잘해야 되고 이거 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시대는 잘하는 것 하나를 제대로 키워서 나머지를 이제 먹여 살리는 구조지 모든 것을 다 꿀거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중의 전쟁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어부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반도체에서.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잘 키워서 이제 다른 이제 약한 부분을 이제 그거 갖고 돈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뭐 한국 경제 어떻게 되냐, 주식 어떻게 되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를 그게 6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키울 거냐 하는 건 거기다 한국이 이제 국력을 쏟고 사회적인 힘을 거기다 모으는 게 맞죠. 지금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놓여 있는 상황이 뭔가 사실 근데 또 마냥 샌드위치는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막 미중 간의 전쟁 펼쳐지고 뭐 이런 정세 속에서 좀 뭔가 힘을 내지 못했다면 지금은 앞서 말씀하셨던 그 외국인이 때로 몰려와서 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산업이라는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중국도 우리에게 막 막대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거는 네. 외교에서 이미 보여지죠.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새로 당선이 됐을 때 네. 우리가 미국 가가지고 먼저 아련하고 인사를 했지.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온 적은 없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정권 윤석열 대통령 때 취임 한 달 만에 한국을 직접 왔잖아요. 네. 그게 이제 우리 위상이고 답이고 그것은 바로 치포 동맹 또 IPEF 요걸 하려면 한국이 반드시 필요해야 되기 때문에 온 거고 이번에도 보면 중국은 1월달, 2월달은 외교하는 시즌이 아니에요. 구정이 있고 3월 양해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제가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최근 5년 중에서 1월 달에 중국이 외국 국빈을 맞은 건 딱 3번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2번은 일반 행사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가신 것도 국빈 행사는 딱 1번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날짜가 1월 15일이야. 가장 빠른 날이. 네. 근데 1월 4일에 이거 국빈을 받아줬다? 이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스페셜한 거예요. 근데 그거 왜 받아줬냐는 거죠. 그것은 중국이 한국에 원하는 것이 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아마도 그것은 이제 그 한국하고 일본하고 미국이 동맹을 해서 중국을 포위하는 것 네. 이거 하지 말아 달라고는 이제 요청사항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말은 대놓고 했지 않았지만 지금 중국의 가장 아킬레스건인 반도체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한국으로부터 도움을 받든지 협력을 하든지 합작을 하고 싶은 의도가 숨어 있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미국과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이 한국에 대하는 행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임 한 달 만에 한국을 직접 찾아오고 우리도 시무식해야 되는 그날의 외국 정상을 이제 인바이트 했다는 것은 우리가 스페셜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의 증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앞서서 중국의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산업에 우리나라가 필요하다. 굉장히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쪽이 올해는 중국에서 뭔가 다른 행보를 좀 펼쳐질 거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굉장한 리스크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파죽 시세로 오르고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 있어서 리스크가 없지 않은데 그 굳이 리스크를 찾자면 그게 이제 중국 기업이 될 것이다. 뭐 올해 창신 메모리 상자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증권가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실제 어떻습니까, 소장님? 그건 위험이 뭐 될까요? 성급한 이제 증권가의 예측이고요. 그 지금 전 세계 디램 마켓 같은 경우도 네. 중국의 마켓시가 한 5%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95%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그건 공급강이 됐을 때 얘기고 지금은 뭐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네. 또 아이러니하지만 한국의 디램 가격이 5배 뛴 것은 거기에 또 중국 반도체 회사들의 기여가 커요. 그래서 미국이 이 반도체 수출을 뭐 금수했다가 풀었다고 그러니까 중국이 이게 미국산 AI 칩을 이제 수입을 못하게 막아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자체 반도체 칩을 이제 AI 칩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옆에 붙는 이제 메모리, HBM이나 DDR이 이게 이제 갑자기 많이 필요해진 거고 그걸 이제 생산하려고 보니까 중국이 자기네 구형 레가시 제품의 생산을 첨단으로 옮기는 바람에 그 수급에 공백이 생긴 것 그게 반도체가 디램 가격을 끌어올린 결정적인 계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메모리 수요가 증가한 것도 있지만 네. 거기다가 컵에 물이 이렇게 찼는데 물을 넘치게 한 것은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리면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중국 반도체 회사들의 수급 불균형이 바로 그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반도체 사이클 한 번 더 지나가는 한 4년 정도 사이클을 놓고 보면 중국이 마켓이 한 10에서 15%를 가게 되면 지금 마이크론 정도 수준이 되면 그건 위협이 될 수 있어요. 그 시기는 아직 좀 그래서 4년, 4년. 지금 있는 보통 반도체 경기가 4년 주기로 보는데 아마 다음 사이클 정도에서는 충분히 위협적이 될 수 있고 이번 사이클에서는 지금은 뭐 위협이고 뭐고 상관없이 고양이 손도 빌려서 반도체라는 반자만 붙으면 다 줄 서서 돈 이제 싸들고. 싸들고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위협이다 아니다 이런 것은 뭐 논의할 필요도 없고요. 그다음 문제는 우리가 떼돈 벌듯이 중국도 이번 시즌에 같이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을 지을 거고 또 아까 말씀하신 CXMT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네. 금년에 상장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수조 단위의 돈을 땡기게 되면
캐파 증설할 거예요. 근데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2년에서 2년 반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 2년 반 뒤에 이게 수급에는 바로 영향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뭐 1년에서 1년 반 타임 호라이즌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중국 반도체 기업의 위협은 추후에는 발생하겠지만 지금 당장 1, 2년 사이에 벌어질 일은 아니다. 아니다. 알겠습니다. 시원하게 또 결론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이번에 CES에서의 또 중국 기업들의 행보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뭐 현대차 그룹이나 로봇, 보스턴 다이너믹스, 아틀란스 공개되자마자 난리가 났는데 중국 로봇도 이 로봇 산업에 있어서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는요. 제가 볼 때는 이번 CES에서 중국이 보여준 로봇은 네. 빙산의 일각만 보여준 거다. 거기서 지금 보면 이제 유니트리인가가 거기서 권투하는 거 정도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중국은 지금 권투 정도가 아니고 이거 마라톤하고요, 축구하고 뭐 권투는 기본으로 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서 보여준 것은 맛배기만 보여줬다. 진짜 실력은 감춰놨고,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를 무섭게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서플라이 체인을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의 부품 소재의 57%를 지금 중국이 공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뭐 전기차나 태양광처럼 공급망을 중국이 장악해 들어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왜 CES에 중국에 지금 뭐 가보면 로봇이 커피 타고 무슨 뭐 이게 물건 만들고 하는 건 일도 아닌데 왜 CES에 안 냈냐 그러면 CES에 첨단 기술을 내는 순간에 바로 미국이 제재가 들어와요. 제재. 그렇죠. 규제 때문에 의도적으로 거기에 진짜 기술을 가진 놈은 안 가고 진짜 기술이 있는 놈도 그냥 동네 수준 맞춰가지고 한 것이지 자기네 최첨단 기술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실제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옵티머스 같은 거라고 하지만 옵티머스의 성능 훨씬 더 뛰어넘는 이 AI 로봇들이 중국에 이미 있고, 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나 그 뭐 테슬라의 자회사 정도로 보지만 중국은 로봇 회사들이 수십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기차 회사하고 똑같은 이제 그런 양상이 벌어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뭐 거의 뭐 일주일 한 달 단위로 새로운 성능 업그레이드 버전이 계속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파는 슈퍼가 이미 생겼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가가지고 로봇을 살 수 있고, 네. 지금 우리 쿠팡인가 어디 거기 들어가시면 중국 로봇을 지금 유니트리 로봇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이제 온라인에 놓고 파는 정도까지 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차이가 뭐냐 그러면 미국은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나 그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완벽한 제품이 안 나오면 시장에서 클레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출시를 못 해요.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지. 근데 중국은 그레이드가 낮지만 이걸 낮은 가격에 팔아가지고 시장에서 깨지면서 이걸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그래서 요즘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네.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 지금 중국은 이게 넘어졌다가 바로 일어서는 로봇들이 수십 개가 이미 나왔어요. 그것은 이 저성능을 시장에 출시를 해서 시장의 피드백을 받고 뭐가 문제인가를 알고서 바로바로 고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업그레이드 속도가 무지 빨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 로봇, 뭐 이제 뭐 2차 전지나 사실 이전에 전기차는 이미 한 번씩 우리 투자자분들도 중국 쪽에 다 관심 갖고 이미 투자하셨던 분들도 계실 테지만 앞으로 중국 투자에 있어서 사실 작년부터 계속 올해는 중국, 그러니까 미국의 랠리가 나타났던 것처럼 중국의 그런 반도체 관련한 AI 테크 관련한 기업들에 있어서의 랠리를 근데 기대하는데 우리는요, 저 미국에만 관심 갖고 미국을 네. 중국을 쳐다보지 않고 중국 뭐 한다 이게만 계속해서 그렇고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중국도 지수가 4천이에요. 네. 우리하고 똑같아. 근데 종합주가 지수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상해 지수가. 그런데 뭐가 끌어올렸냐 그러면 우리하고 똑같고 미국하고 똑같이 AI하고 반도체, 이게 그 예를 들면 SMIC 미국의 제재를 받은 대표적인 기업이 주가가 사상 최고치예요. 네. 그리고 화홍 반도체라고 홍콩에 상장된 것이 이제 2등하는 반도체, 이것도 사상 최고치예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 회사들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중국이 믿고 이제 뭐 꼴보기 싫어가지고 쳐다보지 않는 사이에 이 4년 동안 빠졌던 주가들이 이거 슬금슬금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4년 동안 올라간 나라가 있고 4년 동안 주가가 빠진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네. 중국의 경우는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하면 여전히 이제 저평가 뭐 그런 느낌이 강하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뭐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이제 상대적인 익스포저는 이제 중국으로 포션을 옮기는 것이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것이 안전할 수 있고 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그 시진핑 4기 정부가 출범을 해야 되는데 그 다른 사람은 10년하고 끝내야 되는데 왜 당신만 20년을 해야 되냐는 것의 리저닝은 결국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요게 들어와야 되는데 최근 뭐 3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엉망진창 됐고 4년 차는 그 후유증이 있었고 지금 이제 5년 차로 왔을 때 지금 성과를 보여주지 않으면은 이것은 정당성이 없게 돼요. 그래서 아마도 2026년에 중국 경제는 제가 볼 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이제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증시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수밖에 없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하고 증시가 아무래도 큰 투자처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이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 증시를 상승시키는 중요한 동인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돈이 안 가면서 증시로 돈이 몰리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금년도 같은 경우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 중국의 증시의 포텐셜은 아마 상대적으로 놓고 보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높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지금 정치적인 변수 또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도 중국 증시는 금년에 기대보다는 훨씬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고 근데 뭐가 이제 주도주냐 하는 것은 미국하고 한국하고 똑같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금년도에 한 것은 보면 뭐 신질 생산력 그래서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과제고 네. 거기에 내수 중심 성장하겠다는 게 금년도 목표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AI 반도체 뭐 이런 이제 IT 하드웨어 쪽이 주도를 하는 것으로 봐야 되고 거기 이제 플러스해서 아마 시차가 있겠지만 내수 중심 성장하겠다는 건 소비재죠. 그래서 아마도 중국도 하반기에 넘어가게 되면 그 사이 뭐 한 3, 4년 동안 죽을 썼던 이제 소비재들이 기지개를 켤 수 있는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소비재들. 그렇죠. 먹고 마시고 이제 입고 뭐 놀고 하는 것. 사실 과거에 제가 기억에 남았던 중국 기업 중에 하나가 그 술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업의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만 경기 좋아야 술 마시지 이게 3년 4년 동안 내리 이제 어떻게 보면 밖에 나갈 수 없고 그 후유증 때문에 경기가 나쁜데 뭐 한 병에 그렇지만 40만 원 50만 원은 술을 살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마오타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그게 중국 내수의 정확한 이제 측정 도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금년에 중국이 경제 공작회의를 하면서 아주 특이한 단어를 하나 쓰는데 사람을 위한 투자를 한다 이런 단어가 들어와요. 이게 사람을 뭐냐는 위한 투자? 건데 네. 그게 뭐냐면 중국이 내수 중심 성장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만 50대 60대의 취업률이 지금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전부 양로원 뭐 여기에 이제 서비스하는 이 어떻게 보면 요양사들 이 수가 큰 거잖아요. 네네. 근데 중국은 지금 노인 인구가 전 세계 노인 5명 중 1명이 중국 노인이고 또 중국이 인구가 뭐 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연간 출생하는 출생아의 숫자가 우리의 뭐 10배, 20배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고용 효과도 높이고 민생의 체감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의 이제 풀 라이프 사이클이죠. 육아, 교육, 양로 이런 서비스에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금년도에 내수 성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최근 한 3, 4년 동안 헤맸던 중국의 소비가 이제 그런 사람하고 관련되는 쪽에서부터 서비스에서부터 기지개를 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중국 시장이 작년도에는 뭐 테크 위주로의 상승에 집중 그리고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전기차 이런 기업들이 부각을 받았다면 올해는 또 내수 관련한 기업들에 있어서의 퍼포먼스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 또 블로그 업계에서 여의도 밤한개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소장님. 그 최근에 올리셨던 글 중에서 최근에 이제 트럼프 상호 관세 관련한 원래는 지난주 뭐 금요일쯤에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최종 판결이 근데 그게 나오질 않았어요. 명확하게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관련해서 만약에 상호 관세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내려지면 벌어질 5가지 의외의 시나리오라는 글을 저는 좀 인상 깊게 봤거든요. 요거 관련해서 뭐 중국 얘기도 좀 언급하셨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14일 날 지금 발표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막갑하기 때문에 이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이 나더라도 이미 그것을 대체하는 이제 301조라든지 뭐 이런 법안들이 5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건 그것은 개별 산업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집중해서 이제 타겟팅하는 법안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으면 지금보다 더 아플 수가 있죠. 네. 지금은 이제 두리뭉실하게 상호관세 이렇게 가지만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뭐 축구도 그렇고 바둑도 그렇고 기세가 꺾이면 이건 이제 힘이 빠지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의욕적으로 추진했고 전 세계를 다 혼란에 빠뜨렸던 것이 실패하게 되면 기가 많이 꺾이는 건 분명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봐야 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그 관세를 포기할 거냐는 게 중요해요. 네. 근데 뭐 정치인들이라는 게 소신을 꺾으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3년 동안도 되든 안 되든 간에 관세는 계속 끌고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관세 위법 판결이 이것이 뭐 어떤 의미를 갖냐 하는 것은 그 위법 판결이 나기 때문에 다 원점으로 돌아선다. 이렇게 보는 기대는 접어야 된다. 오히려 이제 화가 나서 더 센 걸 갖고서 희생양을 삼을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게 있고 네. 우리로서는 이제 상호관세가 뭐 이게 15%가 없어진다거나 폐기가 되면은 그만큼 수출은 좋은데 우리는 거기에 덫이 하나 더 있죠. 3,500억 달러 현금 투자에다가 1,000억 불 구매가 있어요. 근데 네. 이거는 같이 사실은 없어져야 되는데 그걸 미국이 뭐 상호관세 없어졌으니 그것도 없애라, 없애줄게 그런 얘기 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1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담을 계속 지고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그것에 이제 디테일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시트를 만들 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그 시트를 빨리 주지 말고 계속 좀 질질 끌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최종 판결 나오고 난 다음까지는 무조건 더 끌어야 되고 네. 또 우리 내부적으로 그것을 이제 국회 비준을 받아야 안 받아야 되냐는 것이 논란이 많은데 정부 입장은 이것은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비준이 필요 없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핑계를 대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국회 동의해서 이제 갑론을박하면서 시간을 하나 더 끌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11월 달에 중국에 중간선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패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상하 양원 중에서 하나만 민주당이 이제 장악하게 되면 뭐 우리도 지난 정부가 그랬지만 이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상원이 하는 것 하원이 반대하고 하원이 하는 걸 상원이 반대하고 아무것도 통과가 안 돼요. 그럼 네. 바로 레임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 빨리 시트를 만들어서 주기보다는 이것이 시간을 좀 끌어서 이제 좋은 것은 중간선거 이후까지 끌고 가는 것 이제 이게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은 4년 임기에 2번 할 수 있는데 이미 한 번을 했기 때문에 이미 1년 지나가서 3년밖에 안 남았죠. 그럼 네. 1년에 우리가 200억 불씩 준다고 하더라도 600억 불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다음번 뭐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뭐 오바마 때 정권의 정책을 트럼프 하나도 수용 안 했거든요. 네. 트럼프 정책 바이든은 수용 안 했고 바이든 정책 트럼프가 수용을 안 해요. 그래서 다음번에 만약에 민주당이 된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무리한 정책은 이건 이제 뭐 공중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그 우리 손실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이 미국한테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것 이거를 이제 잘 이제 우리가 연구하고 네. 또 그걸 외교적으로 실행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중국은 무슨 생각일까요? 사실
뭔가 중국 쪽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중간 선거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이 상호 관세가 만약에 위헌이라고 나왔을 때 뭔가 이거 잘 됐다면서 키를 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왔어요. 네. 근데 아펙에 온 게 아니고 아펙은 하는 날 전날 비행기 타고 집에 가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펙 온 건 아니고 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 만나러 왔냐? 그것도 아니고 오로지 딱 하나가 시진핑 만나러 온 거죠. 그래서 5차례 관세 협상을 했는데 중국하고 미국의 협상에서 보면 첫 번째 협상 빼놓고 나머지 협상 4개는 전부 히토류의 대미국 수출의 금수 기간을 90일, 90일 2번 연장하고 이번 트럼프 때 1년을 연장을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장관급이 안 오면 90일 연장했는데 대통령이 와서 1년을 연장하게 된 건데 요게 제가 볼 때는 중국에 이게 꽤가 묘수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달에 선거가 있는데 10월 말에 타결을 했기 때문에 1년 유예한다고 그러면 9월 30일에 이게 익스파이어 되는 거죠. 네. 그때 중국이 익스파이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국으로 히토류 수출 더 이상 수출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중간선거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요? 치명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이 제가 볼 때는 12월 달 중간선거보다 12월까지 14개월로 연장을 했더라면 그런 일이 안 생길 건데 왜 이게 1년이냐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중국이 그것을 억셉트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을 물러보면 안 되는 것이 네. 정확하게 트럼프의 약점을 이제 찍어서 시간을 맞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중국은 트럼프의 특히 통상 관련되는 정책에 있어서는 준비를 상당 부분 하고 있고 네. 이제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이 작년에 중국의 무역 수지 흑자가 1조 2천억 달러 정도 나는 걸로 보여져요. 11월 달까지 1조가 넘었고 그래서 미국이 관세를 그렇게 때리고 저 난리를 쳤는데 어떻게 무역 흑자가 사상 최대냐. 네. 이제 그 얘기는 트럼프 정책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고 제조를 기반으로 하는 무역에서는 이게 미국이 중국을 잡아뜨리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 이미 숫자가 말을 해준 거죠. 그래서 뭐 그런 통상이나 무역에 관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이미 5년 전에 한번 싸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그걸 갖고 준비를 상당 부분 했고 그것이 약발이 먹혔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무역 수지 흑자가 조 단위가 난다는 것은 GDP가 1조 달러 이상 가는 나라가 전 세계 19개 정도예요. 네. 근데 이게 GDP가 아니라 무역 흑자가 그만큼 났다는 것은 중국의 무역에서 제조업에서의 힘이 강하다는 것에 이제 반증이고 또 이제 뭐 중국이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 우리도 뭐 많이 얘기했지만 그러면 금융 리스크, 부채 리스크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가장 큰 타격은 부도나면 은행이 먼저 망가지죠. 근데 문제는 중국의 은행 주가가 작년 뭐 사상 최고치예요. 계속 올라갔다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미중의 전쟁 최근 1년간을 놓고 보면 이게 중국은 준비를 제대로 했고 그것의 결과가 주가 예를 들면 이제 무역 수지 또 내수는 뭐 이게 한 자릿수 낮은 수준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작년처럼 통상 환경이 그렇게 나쁜데도 중국은 수출이 5%가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은 준비를 상당 부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지금 뭐 일명 접수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붙어 있는 나라가 이제 가이아나라는 곳인데 여기에도 또 이제 자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에 또 히토류가 많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 그 히토류 키를 쥐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이제 불편하게 여기는데 이걸 좀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곳저곳 자원 있는 곳을 계속 찔러보는 그런 상황인 것 그런데 같은데. 그거는 궁지여책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그린란드를 먹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히토류를 중요한 지역의 것들은 이미 중국이 다가 먼저 입도 전멸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히토류가
미국 첨단 산업의 아킬레스건이 되는 이거 뭔가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미 주소하고 남은 것들에 이제 이 남은 싹트를 줍는 게 지금 트럼프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정책이고 문제는 히토류의 이 광산 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가공하는 기술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미국은 90년대 이미 이제 히토류 생산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기술이 90년대 기술. 그래서 자원이 우리가 있다고 반도체로 해서 다 치면 되는 게 K 아니군요. 반도체. 네. 근데 K 메가 기가로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히토류는 메가급의 기술로 정제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이게 히토류의 광산을 이게 그린란드에서 하든지 뭐 중남미에서 발견하고 개발하더라도 그걸 가공해서 쓰려고 하면 중국으로 보내지 않으면 현재 상태로서는 현재 기술로는 그게 쓸모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먹겠다 뭔가 얘기는 하고 있지만 트럼프 임기 내에는 히토류 문제 해결 못한다 저거. 그래서 지금 상태로 보면 제가 어떤 칼럼에도 그렇게 썼지만 미국은 5년 내에는 해독제가 없는 중국의 히토류라는 이름의 독사한테 지금 발목이 물린 상태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해독제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이 5차례 관세 협상을 하면서도 이게 중국한테 끌려갔던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 이게 only one 대체 불가한 히토류가 중국을 이제 미국하고의 이제 전쟁에서 이게 이니셔티브를 지게 만든 결과가 나온 거죠. 여러 가지 계속 뭐 올해도 미국, 중국, 우리나라, 거기에 또 일본 그 외에 다양한 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지금 이란도 있고 뭐 이렇게 우리가 챙겨봐야 될 곳곳에 소식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뭐 다행인 건지 어쨌든 기술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산업이 하나 있어서 키를 하나 쥐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경쟁력을 유지해야 될지는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중장기적으로 꼭 봐야 될 산업이나 이제 키워드 뭐 아까 중국 증시 이야기 주셨으니까 일본 증시 이야기 투자 이야기도 꽤 많이 하시던데 그거 괜찮아요? 일본 증시 투자도? 그래서 이제 일본 증시도 워런 버핏을 봐야죠. 네, 그래서 상사 투자. GDP 성장률이 1%가 안 되는 나라에 음. 투자를 한다. 이제 그건 뭔가 특별한 이제 스토리하고 이게 스토리 그 로직이 있어야죠. 네. 그래서 일본이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분야가 뭐냐를 정확히 봐야 될. 그래서 그 워런 버핏이 그 이도츠 상사, 미쯔비시 상사 종합 상사 주식을 그렇게 몰빵을 쳤어요. 네네.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이 금속 광물들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그거를 겨냥해서 이제 일본을 샀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시나리오 지금 이제 다카이치 총리 시대에 일본이 중국과의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제 뭔가가 있으면 그 스토리에 베팅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냥 뭐 일본이 경기 회복한다더라 해서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M7 빼면은 인덱스는 뭐 별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도 삼성하고 하이닉스 빼면 뭐 있냐. 네. 그렇듯이 지금 세상은 중국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래서 눈 밝은 선수만 돈 먹는 것이 그냥 공중에 산탄총 쏴가지고선 돈 절대 못 먹는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이시영 박사님이 그런 얘기하셨지만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남는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공부하는 독종이 돈을 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이제는 깊이 공부하지 않으면 그냥 언론에서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정도를 가지고서 따라가면 이건 벌기 대단히 어려운 상태가 이미 벌어졌고 그것은 뭐 최근 코로나 이후에 5년 동안 이제 정보가 너무 많이 알려진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는 깊이 들여다보고 자세히 보고 이게 정확하게 이게 타격하지 않으면 그 사이에 먹은 것들 토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훨씬 더 커졌다. 이제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라는 슬로건으로 3프로TV 항상 방송을 오전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보가 너무 홍수인데 이거보다 더 깊이 있게 공부하려면은 뭘 해야 하죠? 그래서 뭐 좋은 건 그런 거죠. 뭐 학사는 석사 못 이기고 석사는 박사 절대 못 이기는데 박사를 이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밥사입니다. 밥사? 밥 사주는 사람. 밥사 그 박사를 밥 사줘가지고 언제든지 전화해서 최고의 아.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근데 밥사보다 더 높은 사람이 하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술사라고. 네. 술 사주는 사람 못 이기는 건데
결국은 이제 최고의 전문가하고 음. 어떻게 보면 컨택할 수 있는 채널, 루트 그리고 이제 그 정보를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게 중요하겠죠. 정보를 그래서 분별하는 능력. 이제 지금은 뭐 정보의 홍수라고 그러지만 쓸만한 네. 정보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렇죠. 또 마찬가지지만 온라인에 유튜브에 공짜로 보는데 거기에 알짜배기 정보가 있을 거냐 그럴 가능성은 0이라고 사실은 봐야죠. 그래서 진짜 정보는 아마 오프라인에서 이제 보기 어려운 데 있고 그것은 이제 찾으려고 노력하고 정보를 획득하는데 돈하고 정력하고 시간을 쓰는 쪽만 이제 버는 시대가 온 거죠. 우리 소장님은 오프라인에서 잘 못 뵙잖아요. 온라인 인터뷰로만 뵐 수 있지 않나요? 뭐 학교로 오시면 됩니다. MBA 과정에서. 아, 결론은 MBA군요. 아, 그런 거를 또 모르고 제가 계속 여쭤봤네요.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나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 복잡 다단한 산업의 발전 속에서 정말 알짜배기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선별해내고 관련한 기업들을 선정을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텐데, 거기까지 공부를 하려면 얼마나 더 깊이 있게 컨텐츠를 파봐야 하는지는 여러분 그래서 숙제로. 3프로에서 전문가 강의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또 PPL, 깨알 PPL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또 우리나라와 일본 정상 간의 이 회담, 그 더불어서 뭐 중국, 그 미국까지 같이 연동을 해서 다양한 이슈도 짚어봤고요. 그에 따른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